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캐나다 몰기지의 모든 것. 첫 번째 시작은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몰기지를 받는 법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몰기지란 무엇일까요? 자, 몰기지는 부동산 구매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장기 대출입니다. 집을 담보로 몰기지가 제공되고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25년에서 30년 상환 구조로 몰기지를 받게 됩니다. 자, 몰기지의 어원은 mort는 죽음, 게이지는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죽을 때까지 약속을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살짝 좀 무섭죠? 자, 그럼 몰기지가 왜 필요할까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기에는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밴쿠버에서 원베드 콘도가 50만 불 정도 하는데 이걸 저축해서 모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매달 1000불씩 저축이 가능해도 41년이 걸리는 엄청난 기간과 비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렛대 효과, 레버리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50만 불 집 구매에 10만 불 다운페이가 있다면 40만 불을 빌리는 거지만 이 50만 불의 자산을 사고 운영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현 시점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이자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는 거지만 반대로 미래의 소득으로 지금 현재 자산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자산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몰기지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원금, 이자, 계약기간, 전체 상환 기간입니다. 자, 원금은 실제로 내가 빌린 금액이고 이자는 그 돈을 빌린 대가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약 기간은 term이라고 부르고 전체 상환 기간은 amortization을 부르는데 term 같은 경우는 현재 계약된 이자의 조건이 얼마나 지속되는지하고 상환 기간은 이 빌린 원금을 전부 갚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보통 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는 1년에서 5년짜리 계약을 하게 되고요. 물론 10년짜리 계약도 있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상환 기간은 25년에서 30년이 일반적인 상환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하나의 상환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미니멈 5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의 텀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10만 불의 현금을 사용한다면 나는 다운페이 10만 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만 불의 몰기지를 빌릴 건데 이자가 4%라면 한 달에 1,900불 정도의 먼슬리 페이먼트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는 약 570불이 원금, 그리고 1,330불이 이자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 조건, 이 계약 이자 4%를 5년 동안 계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몰기지를 30년 상환 계약, amortization으로 몰기지를 받았다면 이 5년의 계약이 끝나면 남은 원금을 남은 25년으로 상환하는 게 몰기지의 핵심인 거죠. 자, 몰기지의 종류도 한번 알아볼까요? 몰기지 이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금리인데요. 계약 기간 동안 이자율이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안정성은 매우 높고요. 반대로 금리 하락 시에는 좀 불리함을 갖고 있는 상품인데요. 고정금리와는 다르게 우리 변동금리라는 것도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캐나다의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안정성은 고정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금리 하락 시에는 매우 유리한 상품이고요. 고정금리에 비해서 페널티가 3개월 이자로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 운용이나 계약 기간 내에 집을 팔거나 몰기지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는 매우 적합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몰기지는 상환 방식에 따라서도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클로즈 텀과 오픈 텀 몰기지가 있습니다. 자, 클로즈 같은 경우는 중도 상환 페널티가 있고요. 대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오픈 텀 몰기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 페널티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품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브릿지 몰기지가 이 오픈 텀 몰기지에 해당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집을 팔아서 몰기지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어야 하지만 그러면 단기간 은행들의 마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amortization과 interest only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amortization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구조이고요. interest only는 이자만 상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몰기지는 이 amortization을 따라가지만 라인 업 크레딧이나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 interest only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인 거죠. 물론 몰기지에도 interest only가 있지만 대부분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몰기지의 종류는 다운페이에 따라서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하게 된다면 High Ratio Mortgage 또는 Insured Mortgage라고 부르고요. 20% 이상은 Conventional Mortgage 또는 Uninsured라고 하는데요. 용어에서 오듯이 보험이 필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몰기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5가지 조건입니다. 소득, 초기 자본, 신용, 부동산,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소득 같은 경우는 몰기지를 받는다는 건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 돈을 갚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몰기지 승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몰기지 상환을 할 때 튼튼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개런티 되어 있는 인컴, 미래의 소득을 보여주는 방법 또는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했던 소득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속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필수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은 세금이 발생하는 소득으로 몰기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몰기지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기본적으로 텍서버 인컴은 모두 사용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이 있죠. 일단 정규직으로 일을 하신다면 기본 연봉과 보너스, 커미션 등등을 몰기지에 쓸 수 있는데요. 보통 최근 2년 평균과 내가 앞으로 벌 guaranteed income을 비교해서 높은 쪽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득 중에 변동성이 좀 큰 게 있다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급을 받으시거나 파트타임을 일을 하신다면 2년 평균 T4 기준으로 소득을 책정하게 되고요. 근무 시간이 너무 변동이 크면 보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직, 컨트랙터들도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동일 업종에서 동일 형태로 2년 이상 일했던 기록이 꼭 필요하고요. 최근 NOA나 계약서 등등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 셀프 임플로이드도 많이 있으실 텐데 셀프 임플로이드들은 대부분 2년 동안 세금 보고했던 T1과 NOA를 기준으로 순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gross income이 아니라 net income입니다. 최근 2년치 평균을 사용하게 되고요. 매출 기준으로 인정을 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순이익이기 때문에 내가 30만 불의 매출을 발생하는 셀프 임플로이드로 일을 하지만 비용이 25만 불이라서 5만 불 정도의 텍서버 인컴이 발생했다면 사실 이 5만 불로 몰기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수입 중에 하나는 렌트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렌털 인컴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갖고 있는 렌탈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매하는 부동산에서 신규 렌트 수입 또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과 렌더들에 따라서 렌트 수입을 얼마나 잡아주는지가 크게 달라지지만 보통 50에서 80%까지 인정이 가능하고요. 100%까지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감정서가 있다면 가능하게 됩니다만 이 렌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있지만 사실 비용도 있기 때문에 소득 대비 비용이 차감되고 남는 돈을 내 몰기지에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 또는 공적 소득도 있죠. 펜션이나 가버먼트 페이먼트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CPP, OAS 또는 회사의 연금, 해외 연금 등등 사용 가능하고요. 평생 지급이냐 또는 장기 지급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몰기지라는 건 25년에서 30년짜리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 발생하는 이 연금이 내 몰기지의 수명, 애머타이제이션보다 짧다면 몰기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또는 금융소득도 몰기지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당금, 이자소득, 신탁수익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최근 2년간의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투자와 금융소득을 발생시킨 원금을 빼서 다운페이로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몰기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기타 인정 가능한 소득에는 Child Care Benefit이라고 부르는 CCB도 있는데요. CCB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13세 미만이시라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100% 사용 가능하고요. 만약 15세 미만이라면 몇몇의 렌더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CCB 같은 경우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포션이 좀 다른데요. BC주나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0세에서 6세까지 BC주 CCB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몰기지에 사용할 수 없지만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CCB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일드 서포트나 스파우스 서포트도 사용할 수 있고요. 디스비티 펜션도 사용할 수 있으며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나 WCB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몰기지에 쓸 수 없는 소득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현금성 소득은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가 안 된 현금 수입이나 개인 거래를 통한 수입은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렵고요. 은행의 입출금 기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또는 일회성 소득인데요. 한 번 받은 보너스나 스톡 옵션이나 상여금 등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거라 두 번, 세 번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세금 보고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 같은 수입들도 자영업자가 아닌 이상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투자, 자산 매매의 차익인데요. 투자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매매의 차익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크고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키포인트겠죠. 그리고 가족 간의 송금한 내역, 부모, 친척에게 받은 생활비 지원금이나 증빙이 불가능한 개인 송금은 몰기지에 사용할 수 없고요. 불안정한 자영업 소득 또한 사실 몰기지 받기 쉽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사업 소득이나 적자 상태가 너무 오래 유지되거나 변동폭이 너무 크다면 몰기지를 받기 좀 어렵고요. 최근 2년 꾸준한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들이 있다면 몰기지를 받기 좀 어렵습니다. 미등록 임대 수입이나 비공식 상업 수입 같은 경우는 몰기지에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운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다운페이는 현금 및 유동 자산으로 집 구매에 내 자산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준비하게 될 캐나다 몰기지의 모든 것 103 코र्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모으고 준비하고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50만 불 미만의 주택은 5%, 그 이상은 10%가 필요한데요. 20%를 모으는데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에서 몰기지를 받을 때 왜 다운페이가 필요할까요? 자, 그 이유는 다운페이는 집을 사는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리스크이자 은행이 신뢰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다운페이는 구매자의 책임과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집값의 일부를 본인이 먼저 투자하라는 뜻이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구매를 줄이고 장기 상환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은행들은 본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은행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운페이가 클수록 은행의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몰기지 보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20% 미만이 있다면 보험은 필수고 그 이상이라면 보험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운페이 비율에 따라서 몰기지 보험 필요 여부가 갈리는 거죠. 자, 그럼 캐나다에서 몰기지를 받고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가격별 최소 다운페이도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50만 불 집은 5%고요. 50만에서 1밀리언 달러의 구간은 10%입니다. 그리고 1밀리언 이상의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20% 다운페이가 필수인데요.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First Time Homebuyer 한정 1.5밀리언 미만까지 20%가 없더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 미만 다운페이를 하게 된다면 나의 몰기지는 하이 레이시오 또는 인슈어드 몰기지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몰기지 보험은 필수가 되고요. 이 몰기지 보험 때문에 나의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신 금리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면 내 몰기지에는 보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몰기지를 설계할 때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로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초기 투자금,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죠. 자, 그럼 다운페이로 인정되는 자금의 출처도 한번 알아볼까요? 은행은 자금의 출처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안티머니 런더링이라고 해서 AML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돈 세탁 방지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자금의 출처, 이 최근 90일 동안 얼마나 깔끔하게 이 자금이 흘러왔는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거죠. 자, 본인의 저축금, 세이빙이나 캐시 등등은 증명하기 편할 거고요. TFSA, First Home Saving Account 또는 RRSP 같은 Register Account는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금 내역이 비교적 증명하기 쉽겠죠. 또는 부모 또는 가족이 내가 집을 구매하는데 도와주는 Gifted Down Payment, 증여금의 개념으로 돈을 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예를 들어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나온 자금을 다운페이로 쓸 때는 명확한 자금 출처를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운페이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운페이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좀 더 유리함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내가 현금이 많더라도 다운페이 쓰지 않고 fallback cash의 개념으로 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또 유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은 다운페이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빌린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빌린 돈은 사실 잠정적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은행은 빌린 돈으로 다운페이를 한다면 이걸 부채 레이쇼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금액, 돈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자금의 흐름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신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몰기지에도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신용은 이 사람이 약속대로 돈을 어떻게 갚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금융 이력서입니다.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의 과거 행동 그리고 미래 행동을 예측해 보는데요.
은행은 개인의 성실함이나 의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신 과거의 상환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연체, 미납, 한도 초과 기록 등은 모두 적색 신호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소득은 상환 능력이고 신용은 상환 태도라는 건데요. 집은 담보지만 즉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몰기지는 보통 25년에서 30년에 걸친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은 집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 핵심 도구가 신용 기록인 거죠. 자, 그럼 신용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낮은 금리 그리고 더 많은 금융기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승인 조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용은 무조건 몰기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신용이 나쁘다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티어인 비렌더 또는 프라이빗 렌더를 통해서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은행들은 실제로 어떤 요소들을 볼까요? 일단 신용 리포트를 뽑아보면 가장 최상단에 내 신용 기록, 내 신용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 점수는 680점 이상이라면 대부분 트리플 A 클라이언트에 속하게 됩니다. 자, 점수보다는 연체 기록의 여부 또는 신용 한도 대비 사용 비율을 보게 되고요. 이 신용의 히스토리들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신용을 쌓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보게 되는데, 단순히 점수가 높은 것보다 이런 기록들이 깨끗하거나 연체 기록이 없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카드나 여러 가지 신용 상품을 쓰지 않으면 신용이 좋아진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반대입니다. 내가 잘 빌려서 잘 갚는 이런 트레이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은 신용의 핵심이고요. 점수만 높으면 승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이 내막이 더 중요합니다. 은행은 점수보다는 내가 어떻게 신용을 사용하고 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이 패턴과 일관성을 보는 건데, 은행이 우리를 판단하는 신뢰의 지표라면 몰기지는 단순히 금리 비교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신용은 더 많은 선택권과 더 좋은 협상력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있어야 몰기지가 있겠죠. 몰기지는 단순하게 돈을 빌리는 론이 아니라,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 구조입니다. 자, 몰기지는 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특정 부동산, 프로퍼티가 함께 설계되는데요. 그 이유는 집값이 기준이 되고 집이 담보가 되며 문제가 생기면 이 집을 통한 마지막 보증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은행은 몰기지를 내어줄 때 먼저 보는 건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이 아니라 이 집입니다. 몰기지 심사에서 은행의 순서는 이게 과연 어떤 부동산인가, 이 집의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려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과 신용을 보게 됩니다. 이 부동산과 집이 불안정하면 아무리 소득과 신용이 좋아도 몰기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 loan to value라고 하는 개념, LTV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LTV의 개념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좋고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이 정하는 LTV 이상 몰기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밀리언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은행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불안정성이 있어서 65%의 LTV까지만 몰기지가 나온다고 책정한다면, 내가 80만 불, 90만 불까지 몰기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소득이 있더라도 나는 65만 불까지만 몰기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몰기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은행이 선호하고 또는 꺼리는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일단 선호하는 부동산은 명확하게 소유권과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에서 쉽게 팔릴 수 있는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은행이 몰기지를 내어주기 꺼리는 경우는 특이한 구조이거나 또는 비표준 주택입니다. 또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 또한 몰기지를 받기 쉽진 않은데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이 집은 이 가격에 왜 이렇게 팔리지? too good to be true인 매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몰기지가 나오는 집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적 문제가 있는 부동산 또한 몰기지를 받기 쉽지 않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콘도를 관리하는 스트라다와 또 콘도를 짓는 개발사, 디벨로퍼가 법적인 분쟁이 있다면 이 법적인 분쟁이 해결이 되고 이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몰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밴쿠버에는 몰기지가 불가능한 콘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싼 장점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몰기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매우 큰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용어로 GDS와 TDS라고 부르는데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 GDS는 소득 대비 부동산 소유 관리 비용이고요. TDS는 소득 대비 GDS를 포함한 전체 부채 비율입니다. 자, 은행은 내가 버는 돈 대비 얼마의 소득,
몰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몰기지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죠. 자, GDS는 내 몰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난방비, 그리고 몰기지 보험 같은 내 주거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은행은 집값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TDS는 총 부채의 비율이기 때문에 내 주거비와 기타 부채 상환액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사면서 몰기지가 있고 자동차를 사면서 리스가 있다면 이 리스, 이 자동차는 내 TDS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GDS 같은 경우는 권장 기준 39% 이하고요. TDS 같은 경우는 44%이기 때문에 몰기지를 받고 부채 하나 정도는 감당해도 몰기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부채가 많거나 종류가 많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캐나다 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룰을 통해서 이 GDS와 TDS의 기준을 충족한 몰기지를 승인해주고 있고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의 한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GDS는 집, TDS는 전체 부채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두 비율 모두 은행의 몰기지 승인 핵심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GDS와 TDS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슬리 페이먼트가 발생하는 부채가 있다면 TDS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상대적으로 몰기지보다 대부분의 부채들은 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적은 원금을 빌리더라도 높은 먼슬리 페이먼트가 책정될 수밖에 없죠. 자, 이 말은 몰기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파이낸스, 리스, 스튜던트 론 또는 크레딧 카드 라인업 크레딧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8만 불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대략 월 1000불 정도의 자동차 론 페이먼트가 발생한다 봅시다. 자, 이걸 환산해 보면 몰기지로 대략 20만 불 정도 빌렸을 때 1000불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8만 불을 빌리면서 몰기지 20만 불을 손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집을 구매하고 몰기지 승인을 받는 과정과 타임라인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 상황을 잘 알아야겠죠. 상담과 몰기지 구조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pre-approval, 사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사전 승인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서류들은 나중에 추후에 은행과 렌더에서 나에게 물어보게 될, 나에게 요청하게 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얼마의 몰기지, 어느 정도의 이자와 먼슬리 페이먼트를 감당하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리얼터와 함께 오픈하우스를 다니면서 집도 보고 오퍼도 쓰게 되는데요. 이 오퍼가 됐을 때는 이제부터 몰기지를 받기 위한 이 firm approval과 조건부 승인을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자, 조건부 승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표현하면 commitment인데요. 은행이 너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내가 몰기지를 내줄게 라고 하는 계약서의 개념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고 내가 해야 되는 다운페이, 집에 대한 감정, 인스펙션 등등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끝나게 되면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최종 승인을 받으면 변호사 또는 노터리를 만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 상담과 프리어프로까지는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물론 내가 얼마나 준비된 바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좋은 집을 찾았고 오퍼를 썼고 그 오퍼가 잘 된다면 대략 이틀에서 5일 사이에 이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firm approval까지는 대략 5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보면 좋겠죠. 그리고 셀러와 바이어가 결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요. 클로징을 하는 날짜 기준, completion date 기준으로 5일에서 10일 전에 모든 업무들이 완료되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급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 준비 부족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완벽하게 잘 준비가 돼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캐나다 몰기지의 모든 것 첫 번째 시간, 캐나다 집 구매자를 위한 몰기지 받는 법이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몰기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